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마 뱃살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제가 경험한 그 비법이라고 할까요? 통찰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뱃살 빼기 이론편, 뭔가 실천 방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 생리학, 생화학적인 이론이 정립이 돼야 되고요. 그거를 정말 내 몸에 적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적용했을 때 이게 정말 원하는 게 나오냐, 실전편, 그 다음에 내가 실제 적용한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뱃살 스토리, 저는 사실 20대 이후 40대까지 제 체중은 45에서 49kg을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좀 빠지면 45, 좀 찌면 49, 50을 넘질 않았죠. 그래서 저는 뭐 키가 크진 않고 뭐 158이어도 굳이 막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0세에서 한 대략 50세 정도에는 48에서 52kg를 왔다 갔다 한 거고, 이때도 저는 뭐 크게 다이어트를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 특별히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어떤 뚱뚱하다, 뭐 뱃살이다 이런 거 갖고 고민을 해본 적은 없는데, 51세 때, 아직 완경은 아니에요. 제가 52세에 폐경이 됐는데, 이때 깜깜한 밤에 계단을 내려오다가 헛발을 디디면서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염증이 좀 심해졌었는데, 이때 상처도 잘 안 났고 6개월 만에 60kg까지 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당황스러웠죠. 안 낫는 것도 당황스럽고, 뱃살이 막 기하급수여서 바지가 정말, 그리고 허벅지가 터질 것 같고, 이때 제가 이제 좀 다이어트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안 먹어봤어요. 안 먹고 지금 아픈 다리를 이끌고 움직여 봤는데, 운동을 해봤는데 오히려 붓고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도 안 빠진다 해서 굉장히 나 평생 이렇게 이제 고도 비만자로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울고 굉장히 상실감에 했다가 만난 게 이제 저탄고지였어요. 했는데 멈추고 내려가고, 그때 한 55kg, 56kg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원래 그 52나 48kg까지는 안 내려가더라고요. 이때 이제 경험을 최윤재 교수님과 쉐어를 하고, 그게 이제 연계돼서 MBC의 지방의 누명까지가 제가 이제 자문을 했고, 이게 국내에 퍼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아저씨들도 살 빠지셨네요. 그럼 나 탄수화물을 줄였어. 이게 이제 정말 국민의 다이어트법이 된 거가 그래도 저는 많은 기여를 했다 생각을 하고 감사한데, 이게 2016년 그 일란성 쌍둥이 식사 가이드하에 저의 모습이에요. 아마 이때가 56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로부터 이제 7년 후 저는 폐경이 됐고, 7년 후에 이제 저 사실 그렇게 막 다이어트에 막 목매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최겸 인터뷰 이렇게 보니까 제가 허리가 두리두리한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제 댓글에 달리는 거 보면 박사님 안 날씬하시잖아요. 즉 그게 뭐냐고, 네 뱃살도 못 빼면서 네 몸도 그러면서 무슨 다이어트 얘기야, 이런 얘기로 들렸어요. 아주 완곡하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뭐 나는 I don't care 이러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제가 이제 타액 검사랑 타액 호르몬 검사랑 모발 미네랄 검사를 가지고, 주로 이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뭐가 뱃살도 식단을 하셔도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검사를 하고 저하고 상담을 하고, 요런 이제 경험이 제가 누적이 된 거죠. 저 개인적인 경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전문가들과의 지식 교류, 각 학계 교수님들도 계시고, 최인주 교수님과도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의료인들과 저탄고지 협회 기능의학 하시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좀 이 뱃살 빼기 통찰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감을 주신 분이 계세요. 굉장히 특이한 산부인과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좀 그 연구 경험도 계시고, 이제 뭐 여성 그 호르몬에 관심도 많으시고, 여성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에게 많은 대사와 관련과 호르몬에 관련된 것, 진짜 이분은 막 전 세계에 막 뒤져가면서 러시아 거를 막 옛날 거를 번역을 해서, 근데 그걸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생리학, 생화학의 지식이 없으니 뭔 말이나 싶고. 근데 저는 요번에 이분을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조금 이분이 저탄고지 컨셉은 아니세요. 그래서 나는 거기는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제가 대신 뱃살 뵙기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러한 7, 8년 기간에 이게 누적되면서 좀 한 빼봐야 되겠다.
라고 이제 했고, 내가 그 얻은 그 윤곽이 드러난 뱃살에 대한 거를 나한테 직접 적용해보자 해서 했는데, 인바디 기계를 작년에 제가 영양제 처방학회라고 하는데 이제 모바일 강의를 하면서, 그때 부스에 들어온 업체가 인바디 업체가 있었어요. 제 강의를 들어보고 우리 협업 좀 합시다. 그러면서 이 기계를 놓고 갔어요. 박사님 편하게 쓰시고 임상 자료만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를 상대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내장 지방이 145 굉장히 많죠. 좀 창피한데 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그러면 허리둘레 뱃살은 빠졌어. 진짜 허리둘레가 줄긴 줄었어? 뭐 재봤어? 근데 재지는 않았는데 제가 좀 고무줄 바지를 즐겨 입거든요. 근데 걷는데 자꾸 내려가서 이렇게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산 밴딩 고무줄 바지를 최근에 2개를 다 밴딩을 수선을 다시 했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빠진 거죠. 뱃살이 줄은 거죠. 이론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그냥 평상시에 몸속 지방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 뭐 뱃살 있는 거, 뭐 엉덩이 있는 거, 다 허벅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왜냐면 그냥 다 노란 지방 똑같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좀 다 달라요. 색깔별로 보면 갈색, 백색, 베이지, 핑크 지방이 있는데, 뭐 우리 몸의 대부분은 백색이죠. 근데 갈색 지방은 미토콘드리아 철분 때문에 갈색을 띠고 열 생성을 위해서 신생아한테 많아요. 특히 이제 여러 목, 뭐 어깨 이런 쪽에 있고, 베이지 지방은 열 생성을 위해서 특수한 상황에 백색 지방이 이제 변한 거고요. 핑크 지방은 임신 수육에 출산 수유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생긴 거예요. 근데 몸속의 대부분의 지방은 백색 지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위치별로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뱃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뱃살을 좀 세분화해서 보면 피하 지방이 있고 피부 바로 밑에, 그 다음에 복근이 있고, 그 복근 속에 내장을 둘러싼 내장 지방이 있어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죠. 뱃살은 단면적으로 보면 안에 장기를 둘러싸고 피부 밑에 둘러싼 게 이제 피하 지방이 됩니다. 위치만 다른 게 아니라 얘는 상당히 이제 대사적으로도 호르몬 조절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달라요. 피하 지방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면 우리 몸속 지방의 일반적으로 90%를 차지해요. 피부 껍질 아래에 있고, 얘는 건강 문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부상으로부터 근육과 뼈를 보호하는 패드 역할을 하고요. 체온으로부터 체온 유지를 통해서 겨울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있어요. 젊은 여성 같은 경우에 남자보다 훨씬 피하 지방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주로 허벅지, 가슴, 뭐 엉덩이 이런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임신과 수유를 위해서 지방을 비축하는 거죠. 사춘기 때 피부 밑에 지방이 쌓이면서 얼굴이 뽀얗게 피고 예뻐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이 피부 요런 이제 여성 좀 약간 그 지방이 잘 낀 여성분들이 남자의 이제 표적이 되는 거죠. 저 여자 뭐 꼬시고 싶다 이런. 반대로 이제 내장 지방은 이 피하 지방은 젊은 여성 뱃살의 대부분을 차지를 해요. 반대로 이 내장 지방은 남자 뱃살의 원인, 특히 이제 술 많이 먹으시는 분들은 거의 뭐 내장 지방이 많이 늘은 거고요. 술을 안 먹는다 하더라도 남자는 이 내장 지방에 더 취약하고요. 갱년기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탄고지에도 살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이 있죠.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젊었을 때부터 아주 반복적으로 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내장 지방이 잘 쌓여요. 이게 이제 이런 분들의 뱃살은 주로 내장 지방에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럼 내장 지방이 건강하지 않은 갈수록 뭐 쌓이는, 그리고 난공불락은 피하 지방은 잘 빠져요. 내장 지방이 잘 안 빠지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이론적인 기초를 알아보도록 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반복을 하면, 우리가 흔히 지방 그러면 이 중성지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이 3개 결합된, 그래서 지방은 원래 지방산은 산성을 띠는데 글리세롤과 결합을 하면서 그 산성이 중화가 돼요. 그래서 중성지방이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이라고 하는 몸속에 저장된 지방, 식품 속의 지방은 다 중성지방이에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런 이제 꼬리 모양을 지방산이고 글리세롤을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표현을 하죠. 이 버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소고기 같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글리세롤에 결합된 지방산 중에 포화지방 비율이 많아요. 버터는 한 70%가 대략 포화지방이고 나머지 30%가 불포화고, 소고기 같은 건 얼추 부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50, 50, 포화지방이 50, 불포화지방산이 50. 그래서 포화지방이 많을수록 상온에서 고체고,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대략 80%가 불포화, 20%가 포화예요. 그래서 상온에서 액상을 띄어요. 중성지방이 뭔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고요. 내가 이제 지방을 뭐 어떤 형태로든 버터든 뭐 고기 속에 지방이든 올리브들 먹으면 소화가 돼서 장에서 소화가 돼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데, 소화가 될 때 지방산이 끊어져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장세포에서 다시 중성지방으로 재조립이 되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은 혈류로 빠져나올 때 그 물층의 혈액과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성지방을 가운데 하고 단백질과 인지질로 둘러싸요. 그래서 물 베이스의 혈액에서 자유롭게 무리 없이 운반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운반체가 이 지단백인 거죠. 이 지단백의 형태로, 식이지방은 카일로마이크론이라는 지단백 형태로, 내가 과도하게 먹은 탄수화물은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되거든요. 그거는 VLD라는 운반체로, 뭐 얘는 버스면 얘는 뭐 택시에 해당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중성지방이 이제 운반이 되는데, 얘네들이 혈액을 타고 운반하다가 사용이 될 곳에 골격근이라던가 근육이라던가 심장이라던가 지방 조직으로 가면, 이 모세혈관벽에, 이 각 조직의 모세혈관벽에 빨간 거 있죠, 무슨 열매같이 생긴 거, 얘가 LPL이라고 하는 효소예요. 중성지방에 결합되어 있는 지방을 끊어서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LPL이라고 효소거든요. 만약에 근육으로 이제 이 카일로마이크나 VLDL 지단백이 같다 그러면, 근육에 있는 모세혈관벽에 LPL이 작용을 해서 지방산을 끊어서 근육세포 안으로 끌어들이죠. 그럼 이 지방산은 그 근육세포 안에서 연소를 해요. 그래서 근육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육세포 안에서도 결국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에는 우리가 호흡한 산소가 최종 도착하는 것도 미토콘드리아예요. 여기가 산소의 도움을 받아서 활활 타는 곳이, 에너지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고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뇌세포 같은 경우에 200만 개가 있대요. 뇌세포 하나에 200만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고요. 뇌세포는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난자는 한 10만 개 평균, 미토콘드리아가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리고 이제 특징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이 굉장히 주름져 있어요. 이거는 표면적으로 극대화함으로써 대사를, 그 지방이든 탄수화물에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내가 끌어내겠다, 대사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하는 전략이고, 표면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고요. 이거를 일명 크리스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지단백이 우리가 먹은 지방이 이제 지단백 형태로 가는데 지방 조직으로 운반이 된다. 그러면 그 지방 조직에도 LP라는 효소가 있고, 이 중성지방에 있는 지방이 지방세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의 지방 조직에서는 이 지방세는 혈당에서 유래된 글리세롤과 다시 만나서 중성지방으로 재조립이 되고 이렇게 저장이 돼요. 필요시에 중성지방은 다시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돼서 이제 혈류로 빠져나와서 에너지원을 쓰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 인슐린은 지방이 축적되는 이 녹색 과정을 아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지방 조직을 아주 막 잘 일어나게 하는 거죠. 반대로 이 분해되는 과정이 있죠. 여기를 딱 브레이크를 걸어서 아예 분해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인슐린은 우리는 흔히 비만 호르몬, 지방 축적 호르몬,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호르몬이라고 하고, 이게 만성적으로 필요 이상보다 높아질 때 그 사람은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요약하면 식후 조직별 LPL의 작용 결과는 달라요. 근육에서 LPL이 작용하면 에너지 생성으로 지방산이 쓰이는 거고, 지방 조직에서는 지방으로 저장이 되게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후 먹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지방 대사가 흘러가고, 만약에 공복 시, 운동 시에는 다른 호르몬이 작동을 해요. 체지방 분해가 일어나, 저장된 지방이 분해돼서 내가 필요한 곳에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때 작용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 공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인슐린과는 반대 작용을 하는 거고, 특히 운동할 때 코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지방 조직에 저장된 중성지방을 분해를 하고, 이 분해된 지방산은 혈류로 빠져나와요. 그런데 이
지방 조직에 저장돼 있던 지방산이 혈류로 빠져나와서 운반될 때 이제 근육이나 심장이나 뭐 이제 여러 곳으로 운반이 되는데 이때는 지단백 형태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먹은 거 아까 지단백이라는 버스나 뭐 택시나 이런 걸 타고 간다고 했죠. 근데 이 지방 조직에서 있었던 지방산은 그렇게 지단백 형태로 운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부민과 결합한 형태로, 그래서 물 베이스의 혈액을 무리 없이 가는데 알부민이라는 거대 분자의 지방산이 꼬리처럼 붙어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지방산은 중성지방이 아니죠. 그래서 유리지방산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혈당이 충분히 낮으면 이 유리지방산은 간에서 케톤으로 변환이 되고, 이 케톤은 뇌나 심장,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제가 어느 카페에서 캡처한 건데, 그때 저탄고지가 한참 이제 시작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리지방산 수치도 검사를 했었어요. 근데 기준치가 유리지방산이 170에서 586인데 어떤 분은 2000이 넘었어요. 엄청 높게 나온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도대체 유리지방산이 뭔지, 나는 왜 이렇게 높은지 이거 이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분은 뉴트리티브 제가 하는 케톤의 역설을 보면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유리지방산이 극도로 올라가는 건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요. 제1형 당뇨병 환자들도 유리지방산이 치솟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주 스트릭트하게 하신 탄수화물 완전 배제하시는 분들, 또 아까 그 지방산이 유리지방산도 결국은 아까 근육 세포로 들어가고 미토콘드리아 연소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연소를 못한다, 여기 최종 처리해 주는 곳이 미토콘드리아잖아요. 여기서 연소를 못 해주면 혈액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리지방산 치솟는 분들은 좀 원인을 왜 올라갔는지, 근데 스트릭트하게 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부족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공복시나 운동할 때 지방에서 유리지방산이 빠져나왔잖아요. 아까 그분처럼 막 치솟는 분들, 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얘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럼 혈액이 너무 끈적거려지고 막 지방 덩어리가 되면 뭐 이렇게 혈액 순환에도 문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든 얘를 처리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은 어디로 갈까요? 얘는 어떻게 처리될까? 혈당 같은 경우 소변으로도 빠져나가죠. 막 지방으로도 전환이 되고. 네? 이거 맞추시는 분 제가 이노표 한 박스 드릴게요. 네? 어디요? 케톤 대사.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실제 이런 사람들,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케톤도 막 치솟아요. 그런데 케톤이 막 높으면 5, 6까지도 치솟거든요. 그럼 보통 그런 정도 되면 막 에너지도 뿜뿜이고 막 열도 막 뜨겁게 나고 살도 빠지고 해야 되는데 피곤해 미치겠고 손발도 차고 전혀 그 효과가 없으면서 케톤도 치솟고 유리지방도 치솟아요. 어쨌거나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라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게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8ml 지방산을 정맥 주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나 그 방사선 동영수를 붙여가지고 봤더니 뱃살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그럼 이제 좁혀졌어요. 내장 지방 아니면 피하 지방 어디로 갈까요? 내장 지방으로 가죠. 이게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인슐린이 떨어지고 그러면 피하 지방이 막 분해되는 거죠. 그 인슐린의 그 저해 작용이 없어지니까, 그죠? 그게 막 분해가 됐어요. 그래서 에너지원을 써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물에 녹지도 않기 때문에 수면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일단 임시 창고 여기다 갖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유사시에 다시 끌어다 쓰겠다. 그래서 내장지방, 뱃살이 늘어나고 내장지방이 늘어나요. 네. 그래서 아무튼 맞추신 분이 없어서 우리 이노피오는 그리고 이제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은 비슷한 백색 지방이지만 완전히 조절 체계가 달라요. 호르몬 조절 차이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인슐린은 피하 지방을 축적시켜요. 내장 지방에도 인슐린이 조금 작용하지만 그건 그냥 상당히 미미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사진 찍으시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호르몬이 코티솔이에요. 아까 가희 원장님께서도 코티솔 막 얘기했는데, 코티솔은 피하 지방을 분해를 해요. 그 다음에 내장 지방에 축적하는 성향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은 피하 지방을 축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장 지방은 분해를 해요.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 에스트로겐 이제 사춘기 되면서 막 가면서 개미 허리가 되는 거죠. S라인이 되는 거죠. 엉덩이랑 가슴하고 여기 배는 쏙 들어가고. 근데 갱년기 되고 또는 다이어트 반복하신 분들 호르몬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부족하고 생리불순 나오고 이런 분들이 내장 지방이 어린 나이에 갱년기처럼 돼가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내장 지방을 축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남성분들이 내장 지방에 취약한 게 그래서 그래요. LPL 다시 반복하면 피하 지방에는 많아요. 그래서 식후 지방은 피하 지방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죠. 내장 지방이 적고, 그 다음에 유리 지방산은 이거 피하 지방 분해된 거죠. 그게 내장 지방으로 연소가 안 되면 내장 지방 가서 쌓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노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체형이 되고 제가 아마 서서히 폐경이 되면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겸님과 인터뷰할 때가 아마 이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거는 노화의 한 과정인 거고 저는 이제 요즘 막 저속노화 식사법 뭐 저속노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체형은 뭐 남녀 공이 근육 줄고 피하 지방 줄고 뱃살 늘어난 거죠. 근육과 피하 지방의 자원이 이용이 안 되니까 이제 이쪽 뱃살로 가서 내장 지방으로 가서 쌓이는 거죠. 노화의 한 현상인 거고 이거를 내가 영양적으로 미토콘드리아까지 개선을 해서 다시 체형을 이쪽 방향으로 돌린다. 저속노화가 아니라 저는 역노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탄고지로. 노화가 되면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아까 체형, 외부적인 체형이 봤는데 그럼 그 원인의 뿌리는 어디냐? 저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봐요. 물론 다른 뭐 유전자의 손상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대사의 중심지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뿌리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이 열린 막대기는 대사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냥 까만 막대기는 일반 사람이에요. 연령별 나이가 40세에서 90세까지의 연령별 보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줄어요. 미토콘드리아 면적도 줄어요. 주름 개수 아까 크리스테 그것도 줄어요. 그런데 대사성 문제가 있는 사람은 훨씬 더 가파르게 줄어요. 대사의 중심 미토콘드리아의 상태가 이렇게 악화되니까 대사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노화의 한 저는 뿌리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이제 그 제가 모발 검사랑 타액 호르몬 검사로 검사한 많은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 저탄고지를 해도 살이 안 찌고 그 막 내장 지방 늘어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타액 검사해 보면 코티솔이 막 치솟아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은 좀 저하돼 있어요. 남성 호르몬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발 검사를 보면 염증 지표가 있고 독소들이 많이 축적돼 있어요. 당연히 제가 미토콘드리아 전자현명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분들의 특징은 미토콘드리아 굉장히 열악하게 퀄리티가 아주 안 좋을 거라고 단언하죠. 그러면 갱년기 여성의 내장 지방이 잘 쌓이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 좀 생각이 되실까요? 네. 갱년기 여성 플러스 다이어트를 나쁘게 반복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완전히 망가진 분들 갱년기랑 거의 비슷한 거죠. 최종 그 칼로리 영양소 지방을 연소할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감소했죠. 피하 코티솔 증가하죠. 이러다 보니까 피하 지방 계속 분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연소가 안 되니 여기 가서 쌓아놓는 거죠. 또한 이 나이 되면 고기를 안 먹든 단백질이 부족하든 운동을 안 해도 어떤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이러한 결과 대사량, 대사질이 감소하면서 뱃살로 잉여 칼로리가 가서 쌓이는 현상. 이게 갱년기 여성과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천편으로 갈게요. 이론 다 이해하셨죠? 네. 뱃살 빼기 노하우. 20, 30대 여성. 다이어트 초보자. 남성들은 뭐 엄청이 잘 빠져요. 그래서 남성들은 좀 뺄게요. 논외로 하고. 이런 분들은 아직은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요. 근육량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탄고지 식단에 간헐적 단식하면 정말 잘 빠져요. 이분들의 뱃살은 거의 다 피하 지방이기 때문에 인슐린만 개선을 해줘도 그냥 녹아나요, 체지방이. 그리고 그게 미토콘드리아 다 연소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막 넘치고 열도 막 나고 모든 건강이 막 호전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저탄고지에 간증을 하는 열렬 신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 운동까지 한다? 아드레날린, 코티솔 증가하면서 피하 지방 녹여내고
미토콘드리아 연소되고 굉장히 행복해요. 정말 막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그래 나도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갱년기 여성과 다이어트 반복했던 여성들이 이걸 하면 뭐야 왜 나는 안 돼? 이런 분들 많죠. 왜 나는 안 될까요? 이제 알았죠. 왜 안 되는지. 저탄고지 효과에도 막 조금 빠지다가 다시 찌는 것 같기도 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화 단계이고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많이 손상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 얘기했죠. 갱년기 여성, 저칼 다이어트 반복 여성, 피하 지방이 분해돼서 다 뱃살로 모이는, 내장 지방으로 모이는. 그래서 갱년기 또는 다이어트 반복자들 내장 지방 줄이려면 첫 번째 코티솔 낮추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세요. 우리가 호르몬이 굉장히 많아요. 성호르몬도 있고 코티솔, 이거 부신피질 호르몬, 아까 가희 선생님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뭐 단백질 호르몬, 인슐린도 있고 한데 저 호르몬도 다 위계 질서가 있어요. 대장 호르몬, 메스토 호르몬, 그 합의 단계에서 그 우회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이 조직 체계가 있는데, 코티솔은 정말 메스토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잡겠다 하면 먼저 대장부터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다 와야 되잖아요. 그게 코티솔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코티솔 낮추는 생활 습관을 반드시 실천해야지만 내장 지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합의 밑에 쪼그라기들 건드려봤자 별로 효과 없어요. 이게 쿠싱 증후군 환자의 체형이거든요. 갱년기 체형이랑 똑같죠. 쿠싱 증후군이라 하면 코티솔이 너무 비성장성이 높아서 질환으로 진단된 상태죠. 내장 지방 많고 팔다리 가늘고. 첫 번째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저탄고지를 하시는데 당연히 저탄고지를 하셔야 되고요. 마일드 저탄고지, 탄수화물 다 빼는, 이거는 그 부신 그 탄수화물 다 빼진 그 식단은 스트레스가 돼요. 왜냐하면 지방이 연소되고 또 탄수화물의 기능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 근데 그거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코티솔이 더 많이 분비가 돼요. 코티솔의 일주기성 리듬 보면 아침에 코티솔이 제일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코티솔은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이제 하루의 일과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내도록 대사를 푸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코티솔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코티솔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때 대사를 하려면 칼로리가 충분히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때 코티솔이 피크를 치는데 안 먹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피하지방 녹이고 근육 녹여서 혈당 만들고, 피하지방 녹여서 지방 동원하고. 근데 이제 우리 이 젊었을 때 근육도 있고, 젊은 남자들은 괜찮아요. 워낙 근육도 있고 그 적응 능력도 있고 하니까. 근데 우리 이제 갱년기 여성이나 그동안 많이 영양적으로 부실했던 그 여성분들은 이때 안 먹어주면 더 악화되고 그 피하지방 녹은 게 더 뱃살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적정량 먹어주고 저탄고지를 충분량 먹어야지만 오히려 뱃살이 빠질 수가 있어요. 새끼를 드시되 코티솔 일주기성 리듬에 맞게 하는 게 베스트예요. 어떻게 먹냐?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어주세요. 인슐린도 아침에 많이 분비가 돼요. 한 100g 정도. 저는 주로 잡곡밥을 이용을 해요. 반 공기가 한 100g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단백질 식품, 고기류들, 뭐 계란 이런 거를 100에서 한 150g. 그 다음에 채소는 그렇게 아침에는 안 먹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방, 뭐 버터든 생크림이든 뭐 올리브유든 들기름 뭐 아무거나 추가해줘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에는 코티솔이 좀 떨어지는 시점이잖아요. 탄수화물 한 3분의 1공기, 고기는 동일한 양, 채소가 이제 늘어나요. 그 다음에 지방도 동일하게 추가해주고요. 저녁에는 아침에 분비되는 인슐린은 근육의 문을 열어서 에너지문을 쓰게 하고요. 저녁에 분비되는 인슐린은 지방 조직의 문을 열고 LPL을 활성화시켜서 지방 조직에 가서 저장하게. 왜냐하면 당연히 밤에는 우리가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 조직에 몰아넣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인슐린 분비가 최소화되게 단백질과 탄수화물 식품을 최소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슐린을 좀 더 낮추는 지방과 탄수화물, 채소 위주로 드셔야 돼요. 그게 저녁에는 채소 사골 스프, 이거 제가 처음으로 제시한 거죠. 한우 사골에 채소 익히고 갈아서
지방을 추가해서 먹는 게 너무 좋은 거고요. 당근 크림 스프도 애들도 먹기 좋고 온 가족이 먹기 좋아. 이거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아마 저기 회원들이 올린 그런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특히 이게 이제 좋은 게 채소는 이 코티솔을 좀 낮춰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교감 신경을 다운시켜요. 그래서 숙면을 도와주고 밤에 우리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해독이 일어나는데 이 지방과 채소 속의 다양한 파이토케미칼, 항산화제, 미네랄 이런 것들은 해독에 약간 빗자루 같은 역할을 해요. 간에 해독할 때. 그래서 내가 충분히 잘 때 밤에 해독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구분해서 먹는 게 좋은데 사실 저도 이거 실천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대로 실천이 안 된다 그러면 두 끼는 아침에 채소 스프 먹고 저녁에 이렇게 먹고 점심에 이렇게 먹더라도 이 순서는 상관이 이게 순서까지 지키면 베스트인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채소 스프를 간식으로 먹는다 아침에 먹는다던가 순서는 좀 어긋나더라도 세 끼는 꼭 챙겨 드셔라. 안 먹으면 내장 지방이 된다. 예, 먹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젊은 여성분들하고는 전략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뱃살에 피하지방 빼는 거랑 내장 지방 빼는 거는 전략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분히 잘 주무세요. 아마 최경님도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하실 거예요. 아까 김가희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 잔 날 아침 코티솔을 재봤고요. 저희 연구소에서 쟀거든요. 잠 설친 날 재봤어요. 잠 설친 날 코티솔이 이렇게 올라가서 한 대략 50% 이상 증가했네요. 수면 보조금 코티솔 상승과 뱃살의 주범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한 30년을 아침마다 빈속에 일어나자마자 눈 비비면서 커피부터 찾아서 이 습관이 30년을 지속됐는데 저는 이제 이 습관부터 끊어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커피를 한번 인스턴트 커피를 재봤어요. 이거 1.58이면 많지도 않은 거거든요. 근데 10분 후에 쟀는데 커피 마시고 10분 후에 재봤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이게 아마 한 최소한 30분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내려갈 거고요. 빈속에 커피 마시는 거 진짜 최악이죠. 그 다음에 마인드를 관리하세요. 근데 이게 사실 영양이 안 좋으면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하고 조금만 뭔가 일상과 다른 게 오면 막 그 스트레스 민감해지면서 막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하는데 사실 저탄고지 하면서 마인드가 많이 차분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또 그 선순환에 돌아서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내가 너무 부정적인 마인드, 내가 어떤 나쁜 생각에 돌입해 있을 때도 내 몸에서는 끊임없이 코티솔이 나와요. 아까 일주기성 리듬이 있지만 이렇게 줌인해서 보면 막 수시로 코티솔이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짜증나. 나 이거 막 꼭 달성해야 되겠어. 질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 나를 갉아먹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차분하게 내 마인드를 컨트롤할 필요는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티솔 잡는 거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갱년기 호르몬 불균형. 아까 남성 호르몬 올라가고 여성 호르몬 줄어드는데 이것을 보완하는 영양제를 추천을 합니다.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습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에스트로겐의 효과를 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소플라본, 피코노제놀, 레스베라트롤 이런 것들이 그 에스트로겐 유사 효과를 주고 항산화 효과를 주는데 저는 이 피코노제를 먹으면서 뭔가 집중력이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운동이 좀 즐거워졌어요. 그냥 저절로 하는 뭔가 분명히 그 에스트로겐 같은 효과를 주는 것 같고 막 내가 너무 심하다 정말 이런 갱년기나 뱃살이 그러면은 저는 산부인과 가서 여기 오셨는데 가서 여성 호르몬을 유방암 가족력 있으면 또 딸리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다른 불 끄는 거는 저는 가서 처방 받아서 이용을 하시되 그것만 의존하시면 안 되고 미토콘드리아 복원하게 돼야지만 궁극적으로 이 뱃살이 빠지니 저는 산부인과 가서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노시톨은 남성 호르몬을 감소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노시톨은 곡류에도 많고 고기에도 많고 내 몸에서도 혈당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성분인데
저는 한마디로 이노시토를 그냥 포도당 중화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갱년기 폐경 여성들을 상대로 1년간 보충을 한 거거든요. 2g을. 인슐린 저항성 혈당, 인슐린 중성지방, 혈압, 허리둘레가 다 유의적으로 감소를 했어요. 6개월 보충했을 때도 요 까만 부분, 허리둘레, 뭐 체중, 인슐린 저항성 다 감소를 했고요. 아까 남성 호르몬, 염증까지 악화를 하니까 뱃살 빼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막 뱃살이 막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염증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염증 문제가 있으면서 스트레스가 높으신 분들은 진짜 배가 나 임신한 배같이 나온다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필히 염증부터 케어하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게 2018년도에 제가 이노피오 잠깐 얘기할게요. 2018년도에 저희 그 아까 산부인과 선생님이 논문을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어떻게 이 다낭성 이 결혼 안 한 분들 좀 여성 건강을 회복시켜 줄까? 꼭 호르몬만이 아니라 호르몬 처방만이 아니라 좀 더 건강하게. 그래서 이제 찾은 게 이노시톨이라는 성분이었어요. 그래서 저 떨어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만든 게 크롬과 이노시톨의 시너지를 고려해서 만든 건데, 그때 메이님이 이거를 먹고 와 꿀잠 이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게 수면에 도움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메이님이 이거 먹고 꿀잠 잤어 해가지고 그냥 수면 도움이 되는 거로 퍼진 거죠. 근데 갱년기 여성분들 불면으로 많이 힘드는데 갱년기 불면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당연히 이러면 잠잘 자면 코티솔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복원하세요. 사실 저탄고 식단과 야채 익혀서 충분히 먹고 해초류 특히 이제 미네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먹으면 미토콘드리아는 자연스럽게 복원이 돼요. 운동을 해서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도 미토콘드리아가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양질의 지방 반드시 필요하죠. 정 박사가 한 것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내 여건에 맞게 실천했어요. 마일드 저탄고 탄수화물에 대한 거부감 없이 좀 그냥 편하게 먹도록 노력을 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모유에 지방이 칼로리 기준 50%에서 55% 많다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인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유에 지방만 많은 게 아니에요. 탄수화물이 한 43%가 돼요. 칼로리 기준. 무게로 따지면 사실 지방보다 탄수화물이 더 많긴 해요. 칼로리 기준은 지방이 많지만. 그래서 탄수화물은 특히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하고요. 갱년기 여성분들은 이 뇌가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먹어주는 게 코티솔도 떨어뜨리고 오히려 내장 지방 빼는데 도움이 돼요. 아침에 충분히 먹어주길 권장드리고요. 플랭크 1분 하려고 맨 처음에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더 떨리고. 그래서 저는 칼렌더에다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내가 한 날을 했더니 그 체크가 늘어날 욕심으로 이제 갈수록 그게 늘어나지더라고요. 횟수가. 그리고 맨발 걷기를 퇴근 후에 2,000보에서 한 3,000보 정도를 했어요. 이것도 매일 한 건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한 것 같아요. 주말에는 그냥 야산, 높은 산은 못 올라가고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를 했고요. 저는 수면은 아끼지 않고 잘 자려고 노력을 했어요. 10시나 10시 30분에 대부분 취침을 하고 한 10시 되면 저는 스마트폰 다 비행기 모드로 그냥 꺼놔버려요. 제가 늘상 먹는 영양제는 저는 모발 검사를 해서 종합영양제, 칼슘, 마그네슘, 기타 이제 나한테 필요한 영양제 먹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갱년기 이제 60이 되니까 피크노제놀, 에스트로겐을 보완하는 요법으로 레스베라트로 이런 걸 먹고 있고, 이거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노피오는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최겸님도 맨발 걷기를 권장을 하던데 저녁 때 여기를 걸으면서 수면이 정말 좋아졌어요. 맨발로 여기를 걸으면 저희 아파트에 제 동 바로 앞에 이거를 한 7, 80m를 해줬어요. 너무 감사한데 여기를 걷고 나니까 정말 걸을 때도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숙면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파트나 지자체에서 공원에 이런 것들 많이 조성을 하는데 이용하실 거 정말 권장드려요. 고질적인 뱃살, 젊었을 때처럼 너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해가지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막 굶고 격렬하게 운동하고 하는 거는 내장지방 뱃살은 오히려 그걸 더 키우게 된다. 그래서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 잘 먹고 잘 자고 적절히 움직이고 몸 마음 편안해야 빠집니다. 그래서 전략을 완전히 달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